1980년대 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도쿄의 토지 가격과 주가는 끝없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무너진 뒤 일본은 오랫동안 저성장과 임금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던 일본의 경제 거품이 꺼진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집값이 떨어져서인지, 혹은 집값이 떨어진 뒤 부채와 금융 부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대부분 잘못 살고 있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30년 동안 매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성장한 해도 있었고 수출과 기업 실적이 회복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자산의 거품이 꺼진 후에 성장률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고 물가와 임금도 장기간 정체됐습니다. 금융기관에는 부실 채권이 쌓였고 기업의 투자도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30년은 30년 연속 불황이라기보다 저성장과 저물가, 약한 임금 상승이 반복된 긴 조정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985년 플라자 아베 이후 엔화가 빠르게 강해지자 일본은 수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저금리의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과 낙관적인 성장 기대가 더해졌습니다. 기업과 개인은 토지를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렸고 그 돈이 다시 부동산과 주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오르자 담보 가치가 커졌고 담보 가치가 커지자 대출이 더 늘었습니다. 경제가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과 신용이 서로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통화와 신용이 빠르게 시장에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일본은행은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1989년부터 금리를 올렸고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주식시장이 먼저 급락했고 토지 가격도 장기간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주요 도시의 토지 가격은 정점에서 약 70에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은행 대출의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100에서 50으로 줄었는데 갚아야 할 빚은 80이나 남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산 가격 하락은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기업과 은행의 재무 구조를 동시에 훼손했습니다. 거품이 무너지자 일본 기업들은 사업 확장보다 부채 상환을 우선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은 돈을 벌면 공장을 짓고 직원을 채용하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급락한 기업은 현금이 생겨도 빚부터 갚습니다. 개별 기업에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동시에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 경제 전체의 소득과 수요가 감소합니다. 은행도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부실 대출이 늘자 신규 대출을 줄였습니다. 기업은 돈을 빌리지 않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대차대조표 불황입니다. 일본은행은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과 금융중개 기능의 약화를 침체가 길어진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은 경기와 토지 가격이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했고 부실 채권의 실제 규모도 신속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도 낮은 금리와 만기 연장으로 생존했습니다. 그 사이 성장 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기존 부실 기업에 묶였습니다. 수요가 약해지자 기업들은 가격을 내렸고 임금도 정체됐습니다.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은 소비와 투자를 더 늦추게 했습니다. 일본은행과 IMF는 부실 채권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금융중개 기능 회복과 경기 정상화가 늦어진 점을 중요한 교훈으로 제시합니다. 일본의 고령화가 거품을 무너뜨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거품 붕괴가 시작된 것은 과도한 신용과 자산 가격 상승, 금리 인상과 금융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침체가 이어지는 동안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과 소비의 성장세가 약해졌습니다.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1995년을 전후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면 생활 수준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 감소와 낮은 생산성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 경제의 성장 속도는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고령화는 침체의 출발점이라기보다 장기 침체를 심화한 구조적 요인에 가깝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둘째, 한국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경제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건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금융 안정의 점검 대상입니다. 셋째,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202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11만 명 더 많았습니다. 넷째,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따라 전체 성장률과 투자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큽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초 약 5%에서 2024년에서 2026년 약 2%로 하락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성과 자본 투자의 증가세 둔화가 원인으로 제시됐습니다.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의 자본 규제와 부실 채권 정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6월 현재 국내 금융 시스템이 양호한 금융기관 보궐력과 대외 지급 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과 바이오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OECD 역시 반도체 수출이 한국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전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과 일부 도시에는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되는 반면 일부 지방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지역 경제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을 1990년대 일본과 똑같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과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일본식 위기입니다. 현재 금융기관의 자본과 보궐력을 고려하면 위험도는 낮음에서 중간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과 비은행권 부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은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위기 없이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장기 저성장입니다. 인구와 잠재 성장률 추세를 고려하면 위험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와 수출 대기업, 수도권은 성장하지만 지방과 내수, 중소기업은 정체되는 양극화입니다. 현재 지역 인구 이동과 산업 격차를 보면 가장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한국형 장기 침체는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모습보다 성장의 성과가 일부 산업과 지역에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공식 전망이 아니라 현재 구조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과도한 고금리와 변동금리 부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고 금리가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 6개월에서 12개월 규모의 비상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의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자산 가격보다 소득 중단입니다. 셋째, 거주하는 집과 투자용 부동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은 가격 상승 기대보다 임대 수익으로 이자와 세금,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넷째, 국내 부동산과 국내 주식에 자산이 모두 집중되는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와 통화, 산업, 주식과 채권을 분산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집 한 채의 매각에만 의존하면 거래가 어려운 시기에 대응하기 힘듭니다. 핵심은 높은 수익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채와 소득, 유동성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반드시 일본처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다르고 산업 경쟁력도 다릅니다. 정책이 빠르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면 인구 감소의 충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많은데 소득과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자금이 부동산과 기존 기업에만 묶인다면 저성장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공포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충분한 현금, 분산된 자산, 안정적인 노후 소득, 그리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자산이 반드시 폭락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일본처럼 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IMF라는 위기를 겪어봤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란한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현 상황과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하여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대비해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